그때는 정말 집을 팔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70대 부부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나름 탄탄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노후였는데 한 번의 병으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같은 위기 앞에 서 계실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돈을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진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100세 시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해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70대 할머니였어요.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여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첫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젊은 분, 저희 같은 위기 겪지 마세요. 무슨 위기인지 물어보니 남편분의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갔다고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부부였는데 한순간에 의료비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이 바닥나면서 보금자리까지 포기할 뻔했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 집마저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뒤늦게나마 해결책을 찾으셨다고 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팔지 않고도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거였죠. 이어진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픈 현실이었어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부부, 중견기업에서 정년까지 근무한 남편, 가정을 지키며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아내, 겉으로 보기엔 모범적인 노후 준비를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고 애들도 잘 컸으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상보다 많이 나가는 생활비, 부족한 보험 보장, 그리고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까지 작은 문제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결국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가 되어버린 거였죠.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보험이 있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매달 나가는 돈이 연금을 훨씬 넘어섰고 평생 모은 적금과 퇴직금이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대로 가면 집까지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잠도 못 잤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생활비도 예상을 크게 벗어났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어서 끝까지 버텨보려 했지만 한계가 보였죠. 마지막에는 정말 선택권이 없어 보였어요. 집을 팔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으셨다고 했어요. 집을 팔지 않고도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거였죠.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같은 위기 앞에 서 계실 거라는 현실 말이에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부부는 정말 준비 없이 살았던 걸까요? 아니면 준비는 했지만 어디선가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던 걸까요? 100세 시대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오래 살 만큼의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정작 지키는 방법은 모릅니다. 이 할머니 부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할머니와 두 번째로 만났을 때 저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부터 준비가 부족하셨던 건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답하셨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부부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범적인 노후 준비를 하셨어요. 남편분은 중견건설 회사에서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셨습니다. 평사원에서 시작해서 부장까지 특별히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한 승진을 거듭하셨죠. 할머니는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셨고 첫째는 대기업에
둘째는 공무원이 되어 각자 가정을 꾸렸어요. 1990년대 초 30살 초반에 강남구 24평 아파트를 장만하셨어요. 당시로서는 상당한 성취였죠. 국민연금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납부하셨고 가계부를 쓰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오셨습니다. 9년 정년퇴직 당시의 재정 상황을 보면 이랬어요. 퇴직금 1억 2천만 원, 국민연금 월 130만 원, 집값 6억 원. 숫자만 보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연금만으로도 기본 생활은 되고 부족하면 퇴직금에서 조금씩 보태면 되겠다 싶었죠.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퇴 후 실제 생활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간 거예요. 현역 시절에는 회사에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은퇴 후에는 하루 세 끼를 모두 집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만 계시면서 답답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친구들과의 만남이 잦아졌고 여행도 자주 다니게 됐죠. 할머니도 남편분이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니 나름의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았어요.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런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국민연금 13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관리비 20만 원, 생활비 90만 원, 용돈 40만 원만 해도 150만 원이었거든요. 거기에 의료비, 경조사비, 여행비까지 더하면 매달 70만 원 이상 부족했어요. 처음에는 퇴직금에서 조금씩 쓰면 되니까 별로 걱정 안 했어요. 두 번째 균열은 보험 문제였습니다. 남편분은 회사에서 단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퇴직과 함께 그 혜택이 사라졌어요. 개인 보험은 간단한 생명보험과 의료보험이 전부였습니다. 실손 보험은 없었고 암보험 보장액도 1천만 원에 불과했어요. 그때는 건강하니까 큰 병에 걸릴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세 번째 균열은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물가가 급등했어요. 특히 의료비와 생활용품 가격 인상폭이 컸습니다. 연금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계속 늘어났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예전 같은 돈으로는 절반밖에 못 사겠더라고요. 매달 부족분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 다시 120만 원으로 늘어갔어요. 퇴직금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었어요. 아껴 쓰고 필요하면 아이들에게 조금씩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작은 균열들이 한순간에 큰 파국으로 이어질 만큼 기반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다른 집보다 못할 게 뭐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 되돌아보면서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갑작스럽게 터진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쌓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첫째, 은퇴 후 생활비를 너무 안일하게 계산했습니다. 현역 시절에 70%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90% 이상이 필요했어요. 둘째, 의료비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건강할 때는 아플 거라고 상상하기 어렵죠. 보험도 형식적으로만 가입되어 있었어요. 셋째, 비상자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퇴직금을 비상자금처럼 생각했는데 그건 이미 생활비로 계획된 돈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는 준비를 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였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였죠. 2022년 가을, 그렇게 작은 균열들이 쌓여가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한 번의 충격으로 3년간 조금씩 약해져 온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였어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할머니는 그날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남편분의 정기건강검진 날이었어요. 매년 하는 일상적인 검사, 늘 별 이상 없다는 결과만 나왔던 그런 검진이었죠. 전립선 검사, 위내시경, 대장내시경까지 꼼꼼히 받으시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침 일찍 병원 가서 검사 받고 점심때쯤 집에 올 예정이었거든요. 할머니는 남편분이 검사 받는 동안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설거지, 빨래, 점심 준비까지 검사 후 피곤하실 남편분을 위해 좋아하시는 북어국도 끓여 놓으셨죠. 오후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당황스러워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금 더 있다가 갈 거라고 하셨어요. 그때도 별 생각 안 했어요. 가끔 재검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편분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후 4시, 5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걱정되어 전화를 걸어보니 추가 검사를 받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CT 촬영까지 해야 한다는 거였죠.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단순한 정기검진에서 CT까지 찍어야 한다는 건 심상치 않다는 뜻이었거든요. 오후 6시가 넘어서야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현관문을 열면서 큰 소리로 인사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조용히 신발만 벗고 계셨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분이 소파에 앉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병원 서류들이 들려 있었고 그 서류를 꽉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검사 어떻게 나왔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남편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암, 3기래. 그 순간 할머니의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남편분이 아프신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감기조차 제대로 앓은 적이 없던 분이었는데요. 의사의 설명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장암 3기, 이미 주변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였어요. 즉시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 후에는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였죠. 처음엔 현실감이 없었어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 환자가 되었다니.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주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고 입원 준비를 서둘러야 했어요. 그때부터 병원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술비만 500만 원. 거기에 입원비, 검사비, 항암 치료비까지 합치면 최소 2천만 원은 들 거라는 설명이었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긴 하지만 본인 부담금만도 만만치 않은 액수였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서야 자신들의 보험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남편분이 가입한 건 생명보험 하나와 간단한 의료보험뿐이었습니다. 암 진단금은 1천만 원, 그것도 말기암에만 해당하는 조건이었어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더라고요. 3기는 말기가 아니라서 진단금을 못 받는다고. 더 심각한 문제는 실손보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치료비의 80%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만 있었어도 부담이 훨씬 줄었을 텐데 이미 늦었어요.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5년간 모은 적금 1천만 원을 해약했어요. 수술비로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항암제를 맞아야 했고 매번 15만 원에서 25만 원씩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할아버지의 몸은 급격히 약해졌어요. 식욕이 없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늘 피곤해 하셨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 위험 때문에 외출도 자제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간병하느라 집을 비울 수가 없었어요. 병원 갈 때마다 택시를 타야 했고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특품과 영양제도 사야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비용들이 줄줄이 나갔어요. 매달 나가는 돈이 280만 원을 넘었어요. 치료비, 교통비, 영양제, 간병용품까지 다 합치면요. 국민연금 13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부족했어요. 퇴직금에서 빼서 써야 했지만 1억 2천만 원이 무섭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재발 위험도 많이 줄었다는 의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통장을 확인하고는 절망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에
이미 7,500만 원이 사라져 있었어요. 1년 만에 말이죠. 남은 돈은 4,500만 원뿐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도 계속 병원비가 들어간다는 사실이었어요. 3개월마다 정기검사, 재발 방지 약물, 정기적인 영상검사까지 완치되었다고 해서 의료비 지출이 끝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시적인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현실 말이에요. 그리고 더 두려운 건 남편 분뿐만 아니라 자신도 언제 아플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부터 이 부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5월 남편분의 항암 치료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요? 당신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언제 아플지 모르는데 그럼 어쩌라고? 내가 죽어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나?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다툰 적이 거의 없던 부부였어요. 하지만 경제적 압박감이 두 사람의 관계까지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나도 무서워요. 이렇게 돈이 계속 나가면 정말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할아버지도 주먹을 불끈 쥐며 답답함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벌을 받아야 하나?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날 밤 두 분은 결혼 후 처음으로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주무셨어요.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대화 없는 식사, 서로를 피하는 시선이 계속되었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드린 거였어요. 그동안은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상황을 대충 넘어갔는데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이해해 주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도와주겠다고 했고 둘째 딸도 상황을 알고는 30만 원씩 보태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어요. 내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다가 이제 거꾸로 손 벌리고 살아야 하나? 자존심이 상하셨던 거죠. 평생 가족을 부양해온 가장으로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견디기 어려우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현실적으로 접근했어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요? 아이들도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왜 거절해요? 그래도 그건 아니야. 우리끼리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할머니도 70이 넘은 나이에 취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정기 검사비로 또 80만 원이 나갔고 할아버지가 드시는 약값도 매달 25만 원씩 들었습니다.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도 여전히 매달 70만 원씩 부족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보, 현실을 받아들여요. 집 팔고 작은 데로 이사 가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집, 평생의 보금자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셨던 거죠.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 전세 얻어서 살죠. 집값 6억에서 전세금 3억 빼면 3억이 남잖아요. 그 돈으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어요. 수치상으로는 맞는 계산이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장만한 집인데 그걸 팔고 남의 집에서 살라고?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거리에 나앉아요. 두 분은 또다시 큰 소리로 다퉜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말들까지 나왔거든요. 당신은 현실만 보고 내 마음은 전혀 생각 안 해요. 당신은 자존심만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생각 안 해요. 그 순간 두 분 모두 말을 멈췄어요.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깨달으셨던 거죠.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져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30년 부부의 사랑과 신뢰까지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집을 팔지 않고도 이 위기를 벗어날 길은 정말 없는 걸까요? 바로 그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희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는 매달 하던 가계부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생활비 통장 잔액이 30만 원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번 달 관리비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완전히 바닥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통장들을 급하게 확인해 봤어요. 퇴직금 통장에는 4,500만 원이 남아 있었지만 매달 150만 원씩 빠져나가면 2년 반도 못 버틸 계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식탁에 통장들과 계산기를 놓고 이리저리 계산해 봤어요. 아무리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금 130만 원, 매달 나가는 돈 280만 원, 차이가 150만 원씩 계속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할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몸이 많이 약해지셨지만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다며 자주 거실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식탁 옆에 앉으시며 물어보셨습니다. 할머니는 통장 내역들을 보여드리며 현재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 계시던 할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숫자가 명확하니까 상황의 심각성이 한눈에 보이셨던 거죠. 이러다 집까지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의 이 말이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할아버지의 감정이 폭발했어요. 내가 일부러 병에 걸린 줄 아나?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책임져온 가장으로서 자신 때문에 가정이 위기에 처했다는 자괴감이 컸던 거예요. 할머니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도 언제 아플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할아버지는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자신이 일부러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이 억울하다는 마음이 폭발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다툰 적이 거의 없던 부부였어요. 하지만 경제적 압박감이 두 사람의 관계까지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어요. 이렇게 돈이 계속 나가면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될까봐 무섭다고 말했죠. 할아버지도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다는 마음을 쏟아내셨어요. 그날 밤 두 분은 결혼 후 처음으로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주무셨어요.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대화 없는 식사, 서로를 피하는 시선이 계속되었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전화를 드린 거였어요. 그동안은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상황을 대충 넘어갔는데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이해해 주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도와주겠다고 했고 둘째 딸도 상황을 알고는 30만 원씩 보태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어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다가 이제 거꾸로 손을 벌리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자존심에 상처가 되었던 거죠. 할머니는 현실적으로 접근했어요. 자존심보다는 생존이 우선이고 아이들도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왜 거절하느냐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했어요. 그래도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건 아니라며 부부끼리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고집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할머니도 70이 넘은 나이에 취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정기 검사비로 또 80만 원이 나갔고 할아버지가 드시는 약값도 매달 25만 원씩 들었습니다.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도 여전히 매달 70만 원씩 부족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보, 현실을 받아들여요. 집 팔고 작은 데로 이사 가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집, 평생의 보금자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셨던 거죠. 할아버지는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할머니는 전세를 얻어서 살면 된다고 집값 6억에서 전세금 3억을 빼면 3억이 남으니 당분간은 버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맞는 계산이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장만한 집을 팔고 남의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던 거죠. 할머니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거리에 나앉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두 분은 또다시 큰 소리로 다퉜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말들까지 나왔거든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현실만 보고 자신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자존심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 순간 두 분 모두 말을 멈췄어요.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깨달으셨던 거죠.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어져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30년 부부의 사랑과 신뢰까지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집을 팔지 않고도 이 위기를 벗어날 길은 정말 없는 걸까요? 바로 그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희망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이웃집 김영희 할머니였어요. 평소에 가끔 인사하며 지내던 사이였는데 며칠 전부터 집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나 봅니다. 걱정이 되어서 안부를 물어보러 오셨던 거였어요.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시나 봐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영희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걸 털어놓으셨어요. 남편의 암, 치료비 폭탄, 바닥난 통장, 부부 갈등까지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김영희 할머니는 조용히 들어주시더니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도 5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거든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김영희 할머니 부부는 늘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가끔 여행도 다니시고 손자들과 외식도 자주 하시는 모습을 봤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괜찮아 보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은행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무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김영희 할머니의 소개로 재무설계사 박민수 과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의 분이었어요. 박 과장은 먼저 할머니 부부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싶다고 했어요. 수입, 지출, 자산, 부채를 모두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하셨죠? 일주일 후 다시 만났을 때 박 과장은 할머니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하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어르신,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접근 방법을 바꾸셔야 해요. 그리고 박 과장이 한 말이 할머니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노후를 위협하는 건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자 박 과장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해 주었어요. 어르신 가정을 물통으로 비유해 볼게요. 위쪽에서는 연금이라는 물이 매달 130만 원씩 들어와요. 그런데 아래쪽에 구멍이 3개나 뚫려 있습니다. 첫 번째 구멍은 보험 부재였어요. 실손보험이 없어서 의료비가 고스란히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어요. 실손보험만 있었어도 치료비의 80%는 돌려받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남편분의 치료비 2천만 원 중에서 1,600만 원은 실손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었던 돈이라는 걸요. 두 번째 구멍은 생활비 과소 추정이었어요. 은퇴 후 생활비를 현역 시절의 70%로 계산하셨는데 실제로는 90% 이상이 필요해요. 특히 의료비와 여가비가 크게 늘어나거든요. 세 번째 구멍은 비상자금 부족이었어요. 퇴직금을 비상자금처럼 생각하셨는데 그건 이미 생활비로 계획된 돈이에요. 별도의 비상자금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박 과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잘못 준비한 거였구나 싶었거든요. 그럼 이제 늦었나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박 과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구멍을 막으면 됩니다. 박 과장이 제시한 첫 번째 해결책은 보험 정비였어요. 남편분 실손보험을 지금이라도 가입하세요. 기존 병력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고 일부 제한이 있겠지만 앞으로의 의료비를 생각하면 반드시 필요해요. 두 번째는 생활비 구조 조정이었어요. 지금 월 280만 원 지출을 23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의료비를 제외한 생활비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박 과장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었어요. 택시비를 대중교통비로, 고가 영양제를 일반 의약품으로, 외식비와 용돈을 줄이는 방법들을 제시했죠. 세 번째는 자산 활용이었어요. 집을 팔 필요 없어요. 대신 주택연금을 활용해 보세요.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처음 들어본 할머니에게 박 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예요. 집은 그대로 살면서 6억 집 기준으로 매달 약 14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계산해 보니 놀라웠어요. 연금 130만 원 플러스 주택연금 140만 원 플러스 자녀 지원 80만 원은 350만 원. 절약한 생활비 230만 원과 의료비 50만 원을 합쳐도 280만 원이면 매달 70만 원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정말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박 과장이 강조한 것은 건강관리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큰 병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경제적이거든요.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라는 조언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분께 모든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할아버지도 구체적인 숫자를 보고는 조금씩 마음을 여셨어요. 그럼 정말 집을 안 팔아도 된다는 거야? 네, 주택연금과 생활비 절약만 잘하면 충분해요. 그날 밤 두 분은 오랜만에 함께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 원망하고 다퉜는데 희망이 보이니까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박 과장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할머니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르신들 같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잘못 준비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노후 준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된 걸까요?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노후 파산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 말이에요. 박 과장과의 상담 후 저는 계속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뭘 떠올릴까요? 주식 투자로 수익률 높이기, 펀드 가입해서 복리 효과 누리기, 부동산 투자로 시세 차익 얻기, 연금 상품으로 세제 혜택 받기. 모두 돈을 늘리는 방법들이죠. 저 역시 그랬어요. 노후 준비 관련 세미나를 들을 때마다 항상 수익률 이야기만 나왔거든요. 연 5% 수익률로 30년 투자하면 얼마, 연 8% 수익률이면 얼마. 이런 장밋빛 계산들 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작 이분들의 노후를 파탄낸 건 투자 실패가 아니었어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 과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박 과장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투자 손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전체의 15%도 안 됩니다. 85% 이상은 지출 관리 실패예요.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자 박 과장은 자신이 지난 10년간 상담한 실제 사례들을 들려주었어요. A씨는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가 코로나 때 절반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진 이유는 주식 손실이 아니라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였어요. B씨는 부동산 투자로 8억 자산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아내분이 치매에 걸리면서 간병비로 매달 180만 원씩 나가자 결국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야 했죠. C씨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자녀 결혼자금 지원, 손자 교육비 지원 등으로 노후 자금을 모두 써버리셨어요. 박 과장이 강조한 핵심은 이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노후에는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지켜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노후 준비라는 이름으로 해온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수익률 계산하고 부동산 매매 타이밍 연구하고 연금 상품의 이율 비교하고 모두 자산을 늘리는 것에만 몰두해 왔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미 모은 자산을 잃지 않는 것이었던 거죠. 박 과장이 보여준 통계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예요. 40%가 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젊었을 때 게을러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실제로 현재 70대 분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집도 마련하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나름의 노후 준비도 하셨죠. 그럼 왜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을까요? 간단해요. 모은 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박 과장이 제시한 노후 자산 손실의 주요 원인들은 이랬어요. 첫째, 의료비 폭탄이 전체의 40%를 차지했어요. 실손보험 없이 큰 병에 걸리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에 걸리면 평생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둘째, 자녀 지원이 25%였어요. 자녀 결혼 자금, 사업 자금, 손자 교육비 등으로 노후 자금을 모두 내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사기나 잘못된 투자가 20%였어요. 노후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 속아서 돈을 잃는 경우죠. 넷째, 생활비 과다 지출이 10%였어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행, 취미, 소비가 늘어나는 경우예요. 다섯째, 기타 돌발 상황이 5%였어요. 집 수리비, 각종 사고 등이 여기 해당해요. 이 통계를 보면서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정말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20%에 불과했거든요. 나머지 80%는 모두 자산 보호 실패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노후 준비를 완전히 잘못해온 건가요?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격과 수비의 비율이 3대 7 정도여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9대 1이나 심지어 10대 0으로 공격에만 치중해요. 축구 경기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었어요. 골키퍼와 수비수 없이 공격수만 11명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더 많이 실점하면 지는 거잖아요.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였어요. 아무리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도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 더 많이 잃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투자는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투자도 필요해요. 하지만 순서가 있어요. 방어가 먼저, 공격은 그 다음이에요. 박 과장이 제시한 올바른 노후 준비 순서는 이랬어요. 1단계, 방어선 구축, 실손보험, 비상자금, 지출계획 수립. 2단계, 안정적 수입 확보,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3단계, 자산 증식, 주식, 부동산, 펀드 등 투자. 대부분 사람들이 3단계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반성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노후 준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3단계 영역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저처럼 투자 수익률에만 관심을 갖고 정작 지켜야 할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은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돈을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에는 더욱 그래요. 오래 살수록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들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박 과장과의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할머니 부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결국 이분들이 겪은 일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위기가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 과장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달라고요. 박 과장이 정리해 준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사항이에요. 첫째, 의료비 방어막을 구축하세요. 실손보험은 노후의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지금 실손보험이 없으시다면 내일 당장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기존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가입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62세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3년 후 심장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비 2천만 원 중에 1,600만 원을 돌려받으셨죠. 매달 내던 보험료 15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암보험 진단금은 최소 5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세요. 요즘 암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시죠?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둘째, 생활비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세요. 은퇴 후 생활비를 현역 시절의 70%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위험한 착각이에요. 실제로는 90%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져요. 건강관리를 위한 지출이 늘어나고 여가 활동도 증가하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도 올라가고요. 현실적인 생활비 계획을 세우려면 이렇게 하세요. 현재 생활비에서 10%만 빼고 계산하세요. 그리고 의료비를 별도로 매달 30만 원씩 더하세요. 예를 들어 현재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은퇴 후에는 180만 원 플러스 의료비 30만 원은 21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게 안전해요. 셋째, 비상자금을 따로 확보하세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나 적금을 비상자금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접근이에요. 퇴직금은 이미 생활비로 계획된 돈이거든요. 비상자금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쓰는 돈이에요. 집 수리비, 급작스러운 의료비, 자녀 긴급 상황 등을 위한 거죠.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비상자금으로 따로 보관하세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1,200만 원 정도는 비상자금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돈은 정기예금이나 적금처럼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곳에 넣어두세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안 돼요. 급할 때 손실을 보고 팔아야 할 수도 있거든요. 넷째, 자산을 여러 곳에 분산하세요. 집 한 채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집을 팔기도 쉽지 않아요. 주택연금을 적극 활용하세요.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제도예요. 5억 집이라면 매달 1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자산을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금, 주식, 채권을 적절히 섞어서 말이에요. 한 곳에 몰빵하면 위험해요. 제가 상담한 이 할머니는 집 한 채는 주택연금으로 활용하고 작은 상가 하나는 임대 수입을 위해 보유하고 계세요. 위험을 분산시킨 좋은 사례죠. 다섯째, 마음가짐을 바꾸세요. 가장 중요한 건 사고방식의 전환이에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세요.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에 혹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투자를 해야 해요. 연 10% 수익률을 노리다가 원금을 잃는 것보다 연 3% 수익률이라도 안전하게 지키는 게 훨씬 현명해요. 자녀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지 마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여러분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도와주면 나중에 모두가 힘들어져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자녀 사업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사업이 실패하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셨어요. 지금도 그때를 후회하고 계세요. 여섯째,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가장 확실한 노후자산 보호법은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의료비가 들지 않거든요.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조기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완치 가능성도 높아져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금연, 금주는 기본이에요. 건강 관리비를 아끼지 마세요. 좋은 음식,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출은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일곱째,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재정 상태를 점검하세요. 수입, 지출, 자산, 부채를 정리해보고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건강 상태나 가족 상황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즉시 계획을 수정해야 해요.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면 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박 과장이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돈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평생 모은 돈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게 진짜 성공한 노후예요. 지금까지 할머니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노후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한 번의 큰 위기로 모든 게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실손보험부터 점검해 보세요. 100세 시대, 오래 사는 만큼 돈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6개월 후 저는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절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훨씬 밝아 보이셨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박 과장의 조언대로 하나씩 실행해 나가시면서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거든요. 주택연금 신청을 완료해서 매달 140만 원을 받기 시작하셨고 남편분도 뒤늦게나마 실손보험에 가입하셨어요. 생활비도 28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셨죠. 이제야 마음이 편해요. 매달 적자 나던 생활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게 되어서 좋아요.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컸습니다. 만약 이런 준비를 미리 했다면 그 힘든 시간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같은 위기를 미리 예방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은퇴 후 삶이 30년, 40년까지 늘어났어요. 현역 시절만큼 긴 노후를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이렇게 긴 노후를 준비하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모은 돈을 끝까지 지켜내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할머니 부부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어요. 10명 중 4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이 젊었을 때 게을러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대부분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준비도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잘못된 준비 방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이 모든 위기가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미리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주식이나 부동산 수익률에만 신경 쓰고 계시지는 않나요?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상품을 찾아다니면서 정작 기본적인 방어 준비는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 가지씩만이라도 점검해 보세요. 먼저 보험부터 확인해 보세요. 실손보험이 있는지, 암보험 보장 금액이 충분한지 살펴보시고요. 없다면 내일 당장 보험사에 문의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비상자금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생활비 계획도 다시 세워보세요. 너무 낙관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맞춰보세요. 이런 기본적인 방어 준비가 끝난 다음에 투자를 생각하세요.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방어가 먼저, 공격은 그 다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도 궁금합니다. 노후 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신 점이나 깨달은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좋은 준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실제로 의료비 지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보험의 중요성을 체감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쉽게도 준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든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 재무 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이든 보험 선택에 관한 고민이든 최대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래 사는 만큼 자산을 지키는 지혜 말이에요. 할머니 부부는 비록 위기를 겪었지만 현명한 해결책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미리 준비하셔서 그런 위기 자체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 중에 노후 준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내용을 전해주시고요. 한 분이라도 더 미리 준비하셔서 안전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를 나눈 보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 걱정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노후 준비는 무엇인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